수나라 황제가 30만 병력을 투입했는데 귀환한 건 2,700명뿐이었습니다. 생존율 1%에도 못 미치는 참혹한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황제는 동일한 실책을 무려 4차례나 반복했거든요. 원정마다 수십만이 쓰러져 갔는데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밀란이 들끓고 백성들이 기아에 쓰러지는 와중에도 오직 이 전쟁만큼은 놓을 수 없었죠. 고구려가 대체 뭘 했길래 황제는 제국이 불타는 와중에도 이 전쟁만은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이 집착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16년간 이어진 두 나라의 처절한 사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원 후 2세기 지구 인구는 대략 2억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을 단 두 제국이 나눠 가졌죠. 서쪽 끝에 로마, 동쪽 끝에 한나라였습니다. 로마야 거리가 있으니 그렇다 쳐도 한나라 바로 옆에서 같이 사는 나라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동네에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조폭 두목이 이사 온 꼴이니까요. 실제로 한나라는 북방의 흉노를 완전히 짓밟았고 고조선도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중원의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주변국 입장에선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죠. 그러나 400년 넘게 군림하던 한나라도 결국 쓰러졌습니다. 역사의 추는 한쪽으로 오래 기울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가는 법이죠. 한나라가 무너지고 뒤이은 왕조마저 40년을 못 버티면서 중국은 300년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 나라로 쪼개져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난세가 된 거죠. 이 혼란기에 북방 유목민들은 중원 곳곳을 휩쓸었고 한반도에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작은 부족 연합에서 견고한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약진은 눈부셨습니다. 만주 지역을 석권했고 인구는 3만 5천에서 70만 이상으로 20배 넘게 불어났거든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대를 거치며 고구려는 동북아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5세기 무렵엔 중국 동쪽은 전부 우리 영향권이라 자부할 정도였죠. 그런데 589년 판세가 뒤집힙니다. 수문제라는 인물이 300년간 갈라져 있던 중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해버린 겁니다. 고구려 조정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옆집 조폭이 드디어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형국이니까요. 초기엔 양국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고구려와 수나라 국경 사이에는 돌궐이라는 강력한 유목민 세력과 고보영이라는 지방 군사 집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양국 모두에게 눈엣 가시였죠.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로 고구려는 4년에 걸쳐 8차례 사절단을 보내며 수나라와 우호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583년 수문제가 돌궐을 격파하고 고보영까지 정리해버리자 분위기가 틀어졌습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니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마치 학교에서 같이 미워하던 선배가 졸업하니까 이제 서로 눈치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수문제는 고구려를 비난하는 특사를 보냈고 고구려와 적대적인 유목 부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고구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수나라 스파이를 색출하고 군사 기밀을 빼내며 맞대응했습니다. 대립이 극에 달한 598년 2월 고구려의 영양왕이 먼저 주먹을 날립니다. 기병 1만을 동원해 수나라 국경 지역을 급습한 거죠. 공격 자체는 막혔지만 수문제는 격앙됐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가 감히 먼저 손을 대다니 그는 곧장 30만 대군을 꾸려 고구려 원정에 나섭니다. 문제는 출병 시점이었습니다. 한여름인 음력 6월에 출발한 원정군은 장마와 홍수에 완전히 발목을 잡혔거든요. 육군은 진군 도중 폭우를 만났고 보급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굶주린 병사들 사이로 전염병까지 퍼졌죠. 수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를 건너 평양을 치려던 함대가 폭풍에 휘말려 선박이 대거 침몰했거든요. 결국 30만 대군은 고구려 국경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회군해야 했습니다. 살아 귀환한 건 고작 10%에서 20%, 나머지는 굶주림과 질병에 쓰러졌습니다. 수나라 기록은 이 모든 참패를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면서 고구려군과 교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학자들은 이게 의도적인 은폐라고 봅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보급이 끊긴 지점이 수나라 영토 아니었거든요. 제 집 마당에서 굶어 죽었다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게다가 해당 지역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다른 기록도 없습니다. 수문제 같은 노련한 군주가 장마철에 대군을 투입하는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리도 없고요. 아마 고구려군에게 호되게 당했는데 역사서에서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수나라 30만 대군이 고구려 땅은커녕 국경선의 강도 제대로 건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패배는 수문제에게 뼈아팠습니다. 국경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됐고 조정 내부에선 패전 책임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죠.
하지만 수 문제는 중국사에서 손꼽히는 명군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와 북방 유목민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수정했죠. 이후 수 문제는 북방 유목민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599년 유목민 내분에 개입해 가장 약한 세력을 밀어줬고 603년엔 북방을 완전히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제 수나라는 뒷걱정 없이 온전히 고구려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604년 수 문제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양광이 황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수양제입니다. 중국사의 대표적인 폭군이자 망국의 군주로 알려진 인물이죠. 하지만 폭군 이미지와 달리 그는 결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직접 남중국 정벌군을 지휘했고 점령지에서 약탈을 금지해 민심을 얻었거든요. 정복지에서 반란이 터졌을 때도 직접 성을 지켜냈습니다. 황제가 된 수양제는 야심찬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동생을 토벌하고 군대 조직을 개편해 황제 권한을 강화했죠. 지방행정구역을 잘게 쪼개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였고 그 유명한 대운하를 팠습니다. 수백 년간 방치됐던 만리장성도 다시 쌓았고요. 이 모든 게 고구려 원정을 위한 밑작업이었습니다. 607년 수양제는 50만 대군을 이끌고 북방 유목민 지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복속 상태를 재확인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고구려 사신과 마주칩니다. 수양제는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고구려 왕이 직접 와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내가 군대를 끌고 가겠다고요. 이후 수양제는 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역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실크로드 교역로를 장악했고 주변 도시국가들은 알아서 항복하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북방 유목민, 서역의 여러 민족, 동쪽 바다 건너 백제와 신라까지 모두 수양제에게 머리를 숙였죠. 이제 남은 건 고구려뿐이었습니다. 고구려만 무릎 꿇리면 400년 전 한나라가 누렸던 천하 패권을 완전히 되찾는 겁니다. 한편 고구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차 전쟁이 승리로 끝났지만 압박감을 느끼기엔 충분했거든요. 수문제가 명령 한 번 내리니까 단 4개월 만에 30만 대군이 집결했잖아요. 통일된 대륙의 저력을 실감한 거죠. 고구려는 한반도의 백제와 신라를 먼저 제어하려 했습니다. 과거 전성기에 두 나라를 압도했지만 고구려가 북방 유목민과 싸우는 사이에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고 한강 유역을 빼앗았거든요. 고구려는 603년에 신라를, 607년엔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땅을 되찾으려는 목적보다는 두 나라가 수나라와 연결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한강을 되찾지도 못했고 신라와 백제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것도 막지 못했죠. 오히려 신라와 백제는 수나라에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612년에 백제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면 자기들도 참전하겠다고까지 했죠. 물론 막상 전쟁이 터지자 모른 척하고 신라를 공격했습니다만 611년 2월 수양제가 직접 국경 근처로 행차했습니다. 그는 선포했죠. 고구려 왕이 신하로서 예의를 잃었으니 직접 가서 그 죄를 묻겠다고요. 7월까지 각종 전쟁 물자가 직결했고 612년 2월 마침내 원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동원된 병력은 기록상 113만 명이었습니다. 보급 인력까지 합치면 그 2배가 넘었죠. 당대는 물론이고 20세기 이전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한꺼번에 출발할 수가 없었고 매일 군단 하나씩 출발했는데 출정에만 41일이 걸렸습니다. 선두가 출발하고 한 달이 넘어서야 후미가 움직인 거죠. 수양제는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음력 1월에 출발했습니다. 장마를 피해 빨리 끝내겠다는 계산이었죠. 원정군은 순조롭게 전진해서 전방 기지에서 물자를 보급받았고 고구려의 최전방 기지까지 접수했습니다. 고구려도 그곳은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병력을 철수시킨 상태였거든요. 1차 전쟁 때 아버지의 30만 대군이 국경에서 전멸한 것과 달리 수양제의 100만 대군은 최소한 국경 지역까지는 무난하게 진군했습니다. 3월 초 요하라는 큰 강에 도착했죠. 문제는 강 건너에 고구려군이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양제는 3월 15일에 강을 건너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시다리를 놓고 건너려 했지만 고구려군의 완강한 저항에 실패했죠. 여러 장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도강을 저지했지만 압도적인 숫자 차이를 끝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3월 말쯤 고구려군이 철수하며 원정군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하지만 3월에 도착해서 강을 건넌 게 4월이 다 돼서라는 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1차 전쟁의 교훈을 생각하면 여름이 다가오는 건 불길한 징조였거든요.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면 진군 속도가 더 떨어질 텐데 강에서부터 이미 지체된 거죠. 어쨌든 강을 넘은 건 598년 이후 처음 있는 성과였습니다. 수양제는 전국에 사면령을 내리며 자축했고 점령지에 새 행정구역을 설치하려고까지 했죠.
원정군은 요동성이라는 고구려의 핵심 요새에 도착해서 4월 말부터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요동성은 고구려 방어선의 심장이었습니다. 여기만 뚫리면 방어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죠. 나중에 당나라 태종이 이 성을 공격했을 때 기록을 보면 군사 2만, 주민 4만, 식량 50만 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612년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분명 작은 성은 아니었고 방어 태세도 탄탄했지만 수양제의 100만 대군 앞에선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고구려의 다른 성들이 산 위에 있는 산성인 것과 달리 요동성은 평지에 있었습니다. 대군이 사방에서 공격하기 더 좋은 조건이었죠. 수양제는 금방 함락될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 임시 궁궐까지 지어놓고 거기서 기다렸죠. 여기서 수양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공성 장비를 가져오지 않고 현지에서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은 거였죠. 고구려가 항복하겠다고 하면 공격을 멈추고 황제에게 전령을 보내야 했습니다. 황제의 회답이 와야 항복을 받든 무시하든 할 수 있었죠. 고구려는 이 이상한 패턴을 간파했습니다. 요동성이 위태로워지면 항복 의사를 밝혔고 지휘관들이 전령을 보내느라 공격을 멈추면 그 틈에 방어를 보강했죠.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 후방에 있던 수양제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나라군은 4월 말부터 요동성에서 한 달 넘게 시간을 허비했는데도 성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음력 6월, 그렇게 피하려던 여름이 찾아왔죠. 시간에 쫓긴 수양제가 직접 요동성으로 와서 지휘관들을 질타하며 공격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령 왕복 때문에 전투가 멈추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요동성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수양제는 다른 부대를 보내 주변 성들을 점령하라고 지시했는데 수개월간 어느 것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발이 묶인 겁니다. 이때 수양제는 위험한 도박을 결심합니다. 성을 하나하나 함락하며 갈 게 아니라 다른 성들은 건너뛰고 수도 평양을 직접 치자는 거였죠.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퇴로가 끊기면 적진 한가운데서 고립되고 보급선을 연결하기도 어려워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양제도 이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성들을 하나씩 함락시키고 천천히 남하하면서 바다를 통해 물자를 보급받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계획이 틀어진 상황, 수양제는 평양 직공을 결정했습니다. 수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술이라는 두 장수에게 30만 별동대를 주고 평양으로 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별동대의 물자가 부족하더라도 바다를 건너온 수군과 합류하면 보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거죠. 한편 수군 사령관 네오아는 개전 이후 바닷길로 출발했습니다. 4월쯤 대동강에 도착했고 6월엔 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성 근처에 상륙했죠. 거점을 확보하고 육군을 기다리기만 하면 임무 완수였습니다. 그런데 6월 하순쯤 고구려 영양왕의 동생 고건무가 수백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나와 네오아를 도발합니다. 네오아는 상대를 우습게 보고 4만 병력을 끌고 평양성 공격을 시도했죠. 부하가 육군과 합류한 후에 싸우자고 말렸지만 네오아는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평양성 외곽 성벽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함정이었죠. 수나라 병사들이 약탈해 정신이 팔린 사이 고건무가 역습을 퍼부었고 네오아의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건무가 단 500명의 결사대로 수나라군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4만 중 살아남은 건 수천 명뿐이었고 네오아는 군을 해안가로 물려야 했죠. 네오아의 상황과는 별개로 수양제가 편성한 30만 별동대는 6월 중순쯤 평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람과 말에게 각각 100일치 식량을 지급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무거웠다는 겁니다. 행군 도중 식량을 버리는 병사들이 속출했죠. 지휘관들은 식량을 버리는 자는 목을 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식량을 땅에 파묻어 숨기는 것으로 대응했죠. 결국 행군이 중간쯤 왔을 때 이미 군량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6월 하순에 별동대는 압록강 서쪽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두 지휘관의 의견이 갈렸죠. 한 명은 군량 부족을 들어 진격을 주저했고 다른 한 명은 작전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고구려 왕이 항복하겠다는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이때 고구려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훗날 한국사 최고의 명장 중 하나로 기록될 을지문덕이었죠. 그는 직접 적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항복 협상을 명목으로요. 사실 별동대가 출발하기 전에 수양제가 고구려 왕이나 대신을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지휘관은 을지문덕을 감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리가 이를 만류했고 을지문덕을 그대로 돌려보내게 되죠. 문제는 을지문덕의 항복이 연극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적진에서 처참한 보급 상황, 바닥난 사기, 갈등하는 지휘부의 모습을 샅샅이 살피고 돌아갔죠. 지휘관이 뒤늦게 사람을 보내 돌아오라고 했지만 을지문덕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강을 건넜습니다. 귀환한 을지문덕은 새로운 작전을 세웠습니다. 지친 수나라 별동대를 더 깊숙이 끌어들여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였죠. 이를 위해 7번에 걸친 거짓 패배를 연출하며 수나라군을 유인했습니다. 지휘관들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평양 근처까지 가면 그곳에 있는 수군에게 보급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10월 초 별동대가 평양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내호와의 수군은 없었죠. 이미 4만 병력을 잃고 해안가로 밀려난 뒤였습니다. 병사들은 녹초가 됐고 보급은 없고 눈앞엔 평양성이 버티고 있는 상황,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군대를 물리면 왕과 함께 항복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시 한 편을 덧붙였는데 이게 그 유명한 여수 장우 중문시입니다. 사실상 비웃음이었죠. 편지 내용도 대놓고 허풍이라는 걸 드러냈지만 지휘관에겐 물러날 명분이 됐습니다. 7월 2일 퇴각하던 별동대가 살수라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상류의 물을 막아두라고 지시해놨거든요. 병사들이 강 한가운데 들어섰을 때 둑이 터졌습니다. 동시에 숨어있던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덮쳤죠. 물살에 휩쓸리고 화살에 쓰러지고 서로를 밟으며 도망치는 아비규환. 지친 수나라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무기와 갑옷을 다 버리고 하루 만에 450리를 내달렸죠. 30만 명 중 살아 돌아온 건 2,700명뿐이었습니다. 생존율 1%도 안 되는 전멸이었죠. 이게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독단으로 평양성을 공격하다 괴멸한 수군 30만을 보내고 3천도 못 건진 별동대, 수양제는 회군을 결정했습니다. 별동대 지휘관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죠. 요동성은 이때까지도 함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양제 입장에선 허탈한 패배였지만 고구려 입장에선 아슬아슬한 승부였습니다. 요동성은 3개월이나 수나라 대군을 버텨내야 했고 바다를 건너온 수군과 30만 별동대를 모두 격퇴했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은 것이지 고구려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그래도 수양제가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원정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걸 주변국에 각인시켰고 국경지역의 주도권도 가져갔으니까요. 하지만 113만을 동원하고도 고구려 성 하나 못 뚫은 건 굴욕이었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수양제가 정말로 100만 대군을 동원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기록상 군대 편제가 매우 자세하고 하루에 군단 하나씩 출발해서 41일 걸렸다는 기록을 근거로 100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당시 수나라 인구가 4,600만인데 원정의 인구의 2% 이상을 투입하는 게 현실적이냐고 반박하죠. 실제 전투 병력은 60만 정도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물자 운송에 동원된 인력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수양제가 왜 이렇게 거대한 군대를 동원했냐는 겁니다.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요. 수양제 본인은 고구려 원정이 쉽게 끝날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죠. 수나라의 압도적인 국력을 보여주면 고구려도 알아서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수양제는 607년부터 고구려에 계속 항복을 요구했고 병사들에게 고구려 땅에서 약탈을 금지시켰죠. 그가 황제가 된 후 복속시킨 주변 나라들은 대부분 국력 차이를 실감하고 알아서 항복했거든요. 당시 수나라에 대놓고 저항하는 나라는 고구려 하나뿐이었으니 고구려도 얼마 못 버틸 거라고 봤을 겁니다. 요동성 공략 때 공성무기를 가져오지 않고 현장에서 만들게 한 것도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여겼기 때문일 수 있죠. 아무튼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동원하고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마지막 한 번만 이기면 모든 게 성공으로 기록될 테니까요. 요동에서 돌아온 수양제는 내부를 수습했습니다. 612년 9월에 관리 임의 인용 제도를 개혁했고 12월엔 살수대첩의 패장들을 처벌했죠. 두 지휘관은 평민으로 강등됐고 을지문덕을 돌려보내자고 조언한 관리는 처형됐습니다. 613년 1월 수양제는 다시 정예병을 선발해 집결시켰습니다. 3월에 다시 고구려로 향하며 3차 전쟁이 시작됐죠. 신하들은 오랑캐 징벌은 신하들이 할 일이라며 황제를 말렸지만 2차 전쟁에 참담한 성적표를 낸 수양제는 직접 군대를 이끄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양제가 분노에 눈이 멀어 무작정 전쟁을 벌인 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전진 보급 기지를 설치했고 병력 규모도 약 30만으로 줄였죠.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보급이 안 되면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고구려도 무사하진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이 수나라 영향권이 되면서 방어 공간이 좁아졌거든요. 4월에 수양제는 이번엔 무난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지난 원정의 교훈을 살렸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에게 현장 재량권을 보장했고 고구려의 위장 항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공격을 퍼부었죠. 각종 공성 무기를 대규모로 동원했습니다. 성보다 높은 망루, 성벽 정찰용 수레, 성문을 부수는 충격 장비 등을 총동원했고 땅굴을 파서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거대한 흙 언덕을 쌓아서 성벽보다 높은 곳에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요동성은 사면으로 포위된 채 방어전을 벌여야 했고 다른 성들도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는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2달 넘게 공격하며 총공격을 준비했죠. 그런데 10월 8일 수양제가 돌연 모든 원정을 중단하고 철군을 명령합니다. 너무 급하게 철수해야 해서 군수품, 무기, 공성 장비 등 각종 물자를 버리고 돌아갔죠. 고구려는 이 행동이 수상해서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는데 수나라군이 강을 넘는 걸 보고서야 철군을 확신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수나라군을 공격해 수천 명을 죽였죠. 수양제가 왜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도망치듯 돌아갔을까요? 문제는 후방에서 터졌습니다. 보급을 담당하던 관리 양현감이 6월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양현감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일설엔 아버지의 죽음이 수양제의 핍박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하죠. 실제로 수양제는 겉으로는 그의 아버지를 아꼈지만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의원에게 아직 안 죽었냐고 채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현감은 수군 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거짓 선동해서 군대를 모았고 그 군대로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죠. 정부군을 격퇴하고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결국 진압됐지만 수양제에겐 큰 충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6월 말엔 수양제가 총애하던 고위 관리가 고구려로 도망갔습니다. 양현감과 친분이 있어서 반란군으로 몰릴 처지가 됐거든요. 그는 2차례 고구려 원정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라 수나라군의 모든 작전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가 적에게 넘어간 건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양제는 7월에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양현감의 반란은 쉽게 진압됐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옛날 진나라가 농민 반란을 진압하고도 불길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 반란은 수나라 몰락의 서막이었죠. 613년부터 618년까지 5년간 역사서에 기록될 만큼 큰 반란이 50건이 넘었습니다. 어디서 터졌다고 일일이 나열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반란이 줄줄이 터졌죠. 북방 유목민마저 수나라를 침공하는 등 안팎으로 위기가 겹쳤습니다. 그런데 수양제의 집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도 고구려만은 포기할 수 없었죠. 614년 1월 수양제는 북방 유목민을 달래려고 공주를 시집 보냈습니다. 2월엔 고구려 원정 계획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죠. 신하들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반란이 터지는 상황에서 3번이나 실패한 원정을 누가 지지하겠어요. 며칠이 지나도 계획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수양제는 다시 독촉했고 3월에 직접 전방으로 행차했습니다. 전방기지까지 4개월이나 걸렸는데 그만큼 상황이 막막했던 거죠. 본국에서 수십만이 자발적으로 반란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수양제가 전방기지에 도착하며 4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원정은 시작부터 암담했습니다. 동원된 병사들은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와 이미 3번이나 실패한 원정을 알고 있었고 또 그곳에 끌려간다는 사실에 사기가 바닥이었죠. 진군 도중 탈영하는 병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양제가 탈영자를 처형해도 소용없었죠.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의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4차 전쟁에서 수나라는 역대 원정 중 최대의 전과를 올립니다. 2차 전쟁에서 수군을 통째로 날려먹었던 내호화가 있었죠. 3차 전쟁에선 단순한 물자 수송만 맡으며 별다른 활약을 못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호화는 수군을 이끌고 해안가에 상륙했고 비사성이라는 곳을 공격해 고구려군 1000여 명을 죽이며 성을 함락했습니다. 16년간 4차례 전쟁에서 수나라가 고구려 성을 함락한 유일한 사례였죠. 내호화는 그대로 평양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사성 함락이 고구려의 위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수나라는 이후 별다른 전투를 벌이지 못했거든요. 또 성과 없이 돌아가나 싶었는데 7월 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항복 의사를 전했습니다. 사신과 함께 수양제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관리를 압송하는 성의도 보였죠. 수양제는 크게 기뻐하며 항복을 받았고 함락한 성을 돌려주며 8월에 철군했습니다. 4차례 원정은 고구려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나라만큼은 아니어도 인적 물적 피해가 컸고 전쟁 피로도 심각했죠. 성까지 함락되자 내부적으로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행히 수양제의 상황이 더 나빴으니까 외교적으로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마무리된 거죠.
사실 이건 명목상의 항복이었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 왕이 직접 와서 신하의 예를 갖추길 요구했는데 고구려는 무시했거든요. 수양제는 다시 원정을 가겠다고 펄펄 뛰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수양제를 기다리는 건 몰락뿐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배신자의 목을 베었지만 반란은 멈추지 않았죠. 북방 유목민도 수나라의 몰락을 보고 적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614년까지는 일부 반란군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는데 615년엔 순행하던 수양제를 직접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넣었죠. 이어지는 반란에 진압하겠다고 나선 정부군이나 의용군마저 사실상 또 다른 반란군이었습니다. 진압해야 할 각지의 관리들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란군에 투항했고요. 수나라는 국가 멸망의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617년 12월 이연이라는 인물이 수도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수양제를 퇴위시키고 수양제의 손자를 새 황제로 세웠죠. 이때 수양제는 남쪽으로 피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퇴위를 받아들였습니다. 피난지에서 호화롭게 지내던 618년 3월 수양제는 불만을 품은 자기 친위대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향년 50세였죠. 손자는 황제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이연에게 황위를 넘겼습니다. 한나라 이후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나라는 단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양제는 한나라의 영광을 되찾고 싶었지만 진시황의 진나라처럼 단명 왕조로 끝났고 본인은 진시황 이후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됐죠. 고구려를 제외한 모든 주변국을 평정하며 능력을 증명했지만 고구려에 대한 집착이 나라를 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수나라가 원정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졌다는 겁니다. 1차 때는 국경도 못 넘었고 2차 때는 강을 건넜고 3차 때는 요동성을 압박했고 4차 때는 드디어 성 하나를 함락했죠. 5번째, 6번째 도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수나라는 그 전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한나라 이후 천하 패권의 부활은 수나라가 아닌 당나라의 몫이 됩니다.